부동산 경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죠.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막으니까 경매 낙찰률이 내려갔었죠. 규제지역 해제하고 대출 푸니까 경매 낙찰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돈이 없어요. 대출이 나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용자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알아야 이제 한번 해볼까? 물건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대출을 모르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간단합니다. 전세 없애고 대출 없애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이란 내가 돈을 모아서 절대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본주의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주택자들이 다 사라지면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정부는 대출을 열어줘서 하락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더 빠져야 한다고 폭락을 외치는데 결국 그 폭락은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부동산이 없는 나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죠? 나무만 보지 말고 제발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대출 중에서도 경락잔금 대출,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락잔금 대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와요? 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물건은 아직 낙찰 전이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분들도 정확하게 얼마나 대출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금액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입찰 전에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원하는 답변이나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 너무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 선글라스를 사러 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 경력이 3년입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이미 살까 말까 고민도 아니고 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어보는 손님이 있어요. 이 선글라스는 3년 뒤에 살 건데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점원은 뭐지? 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목이 여기까지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점원에 따라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람은 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깔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주 멋쟁이처럼 세련된 외모에 이미 같은 자사 제품을 머리 위에 헤어밴드를 하고 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바로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물어봅니다. 여러 개를 써보고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런 손님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죠. 한 번에 여러 개도 살 수 있는 알짜배기 손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손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완전 틀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당구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가 러닝 셔츠를 입고 공을 가지고 오는 것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복장으로 공을 가져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당구장의 매출은 결정이 났을 겁니다. 부동산에 가서도 내가 진짜로 산다는 느낌이 전달되면 사장님은 친절하게 제대로 브리핑을 해주죠. 태도, 자세, 접근 방법, 말투, 표정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출 팀장님한테 친절하게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낙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별 상황과 신용에 따라서 대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경락잔금 대출은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실제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낙찰된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의 70%는 3억 1,780만원입니다. 낙찰가 2억 8천만원의 80%는 2억 2,400만원이죠. 그럼 둘 중에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이 나오겠네요. 실제로 나오는지 대출 상담사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2억 2,9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90%는 2억 5,200만원인데 90%가 더 나오네요. 2억 2,900만원 금리 4.85%, 중도 50%, 중도 50% 면제는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원금 50%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이란 뜻입니다. 2억 2,400만원, 중도 3년은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동안 1.2에서 1.3%고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 상환한다면 남은 1년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좋은 곳에 일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KB시세 70%이거나 낙찰가 80에서 90%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금리 5년 고정으로 하면 4.8%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3개월 후에는 0% 없다는 거죠.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전세를 맞추는 경우에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대출 2억 2,400만원, 5년 고정, 1년 거치. 여기서 거치라는 것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 이자만 내는 겁니다. 고정, 변동은 금리를 고정하거나 바꾸는 금리를 적용하겠다 이거죠.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 내려갈 것 같으면 변동금리로 하시면 됩니다. 총 대출과 소득 알려주시면 DSR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용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대출은 DSR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낙찰가 80%는 주시네요. 금액도 그렇지만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행을 하고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손님이 옵니다. 그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신분증,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기대출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나? 빌려주면 얼마나 빌려줘도 되나?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 심사를 하겠죠. 신용도 높고 소득도 높고 대출도 없는 사람이 제일 리스크가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 임대인한테 최고의 임차인은 월세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은행 역시 대출이자를 미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납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금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인천 경락잔금 대출 최고봉 김부연 팀장님도 감정가 KB시세 70, 80에서 90%, 낙찰가 80에서 90% 중 낮은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 금액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예상 대출 금액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내가 받을 만한 최근에 낙찰된 물건 하나를 찾습니다. 그 물건의 사건 번호로 대출 가능 금액을 여쭤보세요. 그냥 문의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출 팀장님들도 좀 귀찮은데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잠깐 최고가 매수인으로 빙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신분증, 소득서류 필요한 건 다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라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자료가 있어야 대출 가능 금액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낙찰가의 80%를 대출받으면 20%만 있으면 부동산을 하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주택인 경우죠. 무주택인 경우에는 방 빼기를 안 합니다. 방 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세입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채권인 보증금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 3개가 갖춰지면 물건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의 물건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선순위 권리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일정 보증금 이하 세입자는 일정한 금액까지 선순위 권리에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럼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고 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방빼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빌려줍니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원이고 경기도 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입니다. 감정가 4억 5,400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2억 2,400만원에서
방패기 4,3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실투금 4,3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입찰가 자체가 다릅니다. 대출 금액 또한 물건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상업용은 방패기가 없죠. 감정가 5억짜리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까요? 감정가 80이면 3억 2천, 감정가 70이면 3억 5천, 낙찰가의 80%가 감정가 70에서 80% 안에 들어오면 대출 가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즉, 싸게 낙찰받은 만큼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90%도 진짜 나와요. 하지만 공실이 많은 지역이라면 감정가 대비 반값에 받더라도 낙찰가 90% 안 해주는 은행도 많습니다. 대출 가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고 움직이셔야 해요.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정말 풀로 최대한으로 땡겨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개 할 돈으로 두 개 할 수 있고 두 개 할 돈으로 네 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2배로 늘리는 매직이죠.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이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개인이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집 장만을 하면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대출 실행의 당사자가 개인이냐 사업자냐 그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정부 대출 규제는 가계대출에 해당합니다. 법인 주거용 전국 불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인도 조정 30%, 비조정 60%로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이 전부 막혀있을 시기에도 소유권 이전,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담보, 자담 대출로 한도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대부업체 돈을 잠깐 사용하고 등기친 다음에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 돈을 상환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매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아서 7억에 매도하면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알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대출 레버리지로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대출은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전에는 가계대출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줬지만 없어졌다가 최근 다시 1년 거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기본 3년 거치이고 만기가 되면 계속 거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가계 대출은 거치 기간 연장 없고 만기 되면 원금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도 만기가 되면 10% 상환하라고 하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이건 뭐 사업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꼭 10% 원금 상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을 필요 없이 이자만 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상업용 부동산을 사업자 대출로 받을 때는 가계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접근을 잘 하시면 지금같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또 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상가 대출 이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대출 일자를 보시면 2020년이고 만기가 2023년입니다.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요. 만기가 되어서 2년 연장을 또 했습니다. 계속 대출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설회사가 임대하고 있는데 주거용과 다르게 물이 샌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수도가 역류를 한다, 뭐 이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출이자를 보시면 38만원씩 내다가 5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가 잘 팔리겠죠. 그때 파는 거예요. 월세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장치입니다. 가계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4억을 쓴다는 게 40억, 8억을 쓴다는 게 80억, 7억을 쓴다는 게 70억 이렇게 공을 하나 더 써서 600%의 낙찰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납을 하고 보증금을 날립니다. 이렇게 입찰가를 실수해서 한 해에 몰수되는 보증금이 1000억입니다. 근데 미납을 하는 사람들의 90%는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안 나와서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깡따구도 좋습니다.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낙찰부터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행력은 좋지만 딱 사기당하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임장은
제대로 했을까요? 입찰을 결심했다면 대출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방 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대출은 아주 적습니다. 원래 다가구 주택은 방 빼기 때문에 신탁 대출로 진행하셔야 해요.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탁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신탁 대출 되어진 물건들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는 또 있어요. 5천만원 미만의 빌라 지하층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지하가 아니더라도 소액 물건들은 좀 꺼려해요. 그 밖에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업용인 경우에는 벽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구분상가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미리 대출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해요. 제가 수십 건 대출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미리 조금만 알아보고 움직이시면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대출 금액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변수이긴 해요. 이럴 경우에는 신용을 더 넣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작은 물건이라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낙찰을 하나 더 받아서 묶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한 건 받기 힘들지만 꾸준히 오래 하시면 오늘 법원 가서 무조건 받는다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낙찰받는 노하우는 의외로 간단해요. 가장 비싸게 쓰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감정가 70,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MCI, MCG가 없으면 여기서 방빼기를 하고요. 기대출 금액이 DSR에 차면 대출은 이제 막힙니다. 그럼 다음 스텝,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경락잔금 대출 90% 진짜 가능한가요?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90%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보다는 사업자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입찰 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세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낙찰 받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에는 임대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도 상승하게 되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했다, 그냥 던져버리자, 금매로 팔아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그런 물건은 해볼 만한 거죠. 싸게 샀으니까 앞으로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수익률도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자만 내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서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가격에만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매 물건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경매를 배우고 싶다고 메일도 많이 주시는데요. 괜히 이상한 데 가셔서 돈 쓰지 마시고요. 경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가 수십 채를 낙찰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고 보통 유료 강의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이트는 경매를 검색할 수 있는 옥션원 사이트고요. 저는 이렇게 필요한 사이트를 다 즐겨찾기를 해 두는데요. 아실이 필요하고요. 실거래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치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지도 맵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옥션원, 아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맵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해야겠죠.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인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2회에서 3회로 넣으시면 되시고요. 물건 종류를 아파트도 있고 다가구, 다세대,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로 한번 소트를 해보겠습니다. 2번, 3번 유찰된 물건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 48건이에요. 48건은 전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특정 지역, 어떤 지역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지역을 세분화해서 더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청라 쪽을 보고 싶으시면 서구 쪽 이렇게 검색하시면 서구의 청라에 있는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서구 청라에 있는 이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호-1 청라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감정가 8억 7,700만원짜리 아파트가 두 번 유찰이 돼서 4억 2,973만원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사진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서 또 이런 문에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뭐 공실이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84제곱미터. 네. 이 물건은 임차인이 있죠. 땡땡땡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인수여지 있어 주의요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순위 물건 이런 거를 또 하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뭐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수익이 안 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초보예요. 이게 가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뭐 유치권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 이런 거를 다 깨고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대항력이 있거나 이런 물건들에서 한번 다 걸러집니다. 여기서 바로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냥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초보들은 굳이 리스크가 있는 물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진성 임차인이고 그러면 보증금도 안 써 있는데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최저가의 낙찰을 받아도 배당받지 못하는 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그냥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고요. 감정가 5억 2천원짜리 아파트가 두 번이 유찰돼서 2억 5,48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없고요. 임차인 없으면 일단 권리분석 끝난 거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이 밑에 이 권리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21년도에 4억 2천만원에 매매를 한 물건이죠. 저희는 지금 2억 5,400만원에 시작되는 가격에서 비싸게 낙찰돼도 한 요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옥션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서가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임장을 가서 실제로 봐야 되지만 임장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걸 한번 해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지도도 여기서 한번 보시고 영종도는 전에는 정말 미분양의 무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영종도 정말 핫하죠. 내가 이거 그럼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세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평수 한번 보겠습니다. 19평 64제곱미터. 매매는 보시면 최고가 5억 1,500을 찍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4,600만원입니다. 전세도 한번 보시면 전세 최고가는 3억 1,000이고요. 최근에는 전세가 많이 빠졌네요.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를 실거래로 확인을 했을 때 3억 4,600 정도 보시고 이 밑에 2층 3억 1,900 저층이랑 당연히 차이가 나죠. 고층이랑 요 정도 이제 시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을 보는 겁니다.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단지 정보를 보시면 1604세대 있고요. 2019년식 64제곱미터 타입이 A, B, C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64제곱미터짜리 이게 3개를 체크박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다 나옵니다. 그럼 매매로 해서 물건을 보시면 저렴한 물건이 가격순으로 했을 때 3억이 제일 저렴한 물건이에요. 2층이죠. 3억, 3억 1천,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3억 2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비싼 물건은 5억 6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가격으로 우리는 3억 정도 시세를 잡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얼마에 나와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전세가 제일 저렴한 게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은 3억에 사서 1억 5천에 맞추면 이제 갭이 1억 5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 매매로 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야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3억 밑으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입찰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더 디테일한 부분은 현장 임장을 가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말 실거래 되는 거래가와 왜 매매가가 틀린지 요거는 이제 현장 가서 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우리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입찰을 할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2억 5,480만 원이니까
3억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2억 5,480만원에서 3억 언더까지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정말 받고 싶다. 전세가 1억 5천이니까 가용 자금이 1억이야. 나 1억을 넣고 이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를 현재 일반 매매로 사면 3억을 줘야 하지만 나는 경매로 싸게 2억 7천에 살 거야. 그래서 2억 7천만 원을 써서 내서 낙찰을 받으면 이제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를 맞추면 이 아파트가 다시 회복을 할 때까지, 이게 사람들이 매매를 한 가격이잖아요. 5억 1,500, 4억 8천, 뭐 이렇게 4억대로 계속 거래가 됐었고 그 밑으로 계속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5억대부터 4억대에 거래가 된 아파트인데 내가 2억대의 물건을 산다면 괜찮은 거죠. 2억대에 매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계속 거슬러 한번 내려가 봅니다. 2020년에 2억대로 좀 거래가 됐죠. 그럼 과거에 내가 2020년 가격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회복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시세 파악을 해서 입찰을 할지 안 할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행된 아파트인데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의 은행 뉴서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9억 1,100만원짜리 아파트가 유찰이 돼서 6억 3,770만원에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입찰 기일은 4월 10일 오늘입니다. 1360세대 아파트고 1994년식입니다. 제가 임장을 갔던 당시, 제가 2019년도에 임장 갔던 포스팅을 보시면 37평이 5억 2천, 5억 5천, 5억 4천, 5억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세를 보면 작년 4월에 최고가 9억 3,500을 찍었고요. 최근 실거래는 매매 7억 5천, 전세 4억 3천입니다.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매매 7억 4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4억에 나와 있습니다. 방 4개짜리 37평 아파트고요.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모의 입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억 3,770에 시작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7억 5천, 그리고 전세는 4억 3천이야. 그럼 7억 5천보다는 당연히 싸게 사야죠. 경매니까. 7억 5천 밑에 6억 3,700부터 7억 5천 밑으로 그 사이에서 입찰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렴하게 나는 최저가 6억 3,770에 쓸 거야. 그러면 제일 많이 남겠죠. 이 금액에 낙찰이 되면. 근데 낙찰이 될 확률이 제일 적은 거죠. 이 밑으로 만약에 시세가 6억 2천이면 이 금액은 유찰이 되는 겁니다. 최근 실거래가 이 밑에 있으면 이건 유찰이 되는 거고, 근데 최근 실거래가 7억 5천이니까 누군가는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부동산에 가면 7억 4천을 주고 사야 돼. 근데 경매로 사면 6억 3,770만원 이상으로만 쓰면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 모여서 자기가 쓰고 싶은 가격을 써서 이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19년도에 5억대의 물건을 봤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로 이 가격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이미 이 아파트가 9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7억 정도에 사도 충분히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9억, 9억 1,500, 9억 1,000, 9억 3,500, 9억 2천, 9억, 9억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6억대에 산다? 그러면 정말 싸게 사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가 얼마에 낙찰이 될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낙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결과는 6억 7,799만 9,999원 7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 금액을 보시면 6억 7,377만원. 차순위도 6억 7천대고 낙찰도 6억 7천에 받아갔잖아요. 이게 싸게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죠. 실거래가 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7억 4천이야. 근데 6억 7천에 받았으니까 7천만원 싸게 산 거죠. 7천만원 싸게 산 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런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적어서 내서 그 가격이 되면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아시면 검색해서 물건을 옥션원에서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유료 사이트를 결제를 하나 해 두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요금 보시면 1년으로 끊으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92만 6천 원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내가 받고 싶은 지역 섹터가 있잖아요. 그게 인천이면 인천 1개월 2만 8천 원이거든요. 2만 8천 원 이런 거 해서 한 달 동안만 열심히 찾아갖고 한 달 안에는 입찰을 한다, 낙찰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2만 8천 원 정도는 또 뭐 맥주 한 잔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이 정도는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하나 하시고 물건을 검색하셔서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할지 안 할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 입찰을 할까 말까 이거를 이제 아실에서 실거래를 보면서 입찰가 산정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입찰을 받아서 전세 이 정도에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간다 뭐 이런 플랜을 세우시면서 시세 파악을 하신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꼭 보셔야 돼요. 얼마에 거래가 됐고 지금 얼마에 나와 있다. 매매 전세 둘 다 확인을 하시고 디테일하게 지도로 좀 보면서 내가 모르는 지역은 지도로 보면서 지도 맵이 좋은 게 보시다가 정말 갈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서 로드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중에 빨간 테두리 있는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면 부동산 경매 시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은 찾는 게임이고 마일리지입니다. 많은 지역의 많은 물건들을 찾아보시고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파악이 되신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임장을 가서 어떤 부분을 보고 와야 하는지 온라인 임장과 오프라인 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검색이 가능한 무료 사이트를 추천해 드리고 사이트별 장단점과 유료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사이트 3곳, 무료 사이트 3곳을 비교하면서 경매 물건 검색 방법도 정리해 드리면서 반값 아파트 경매 물건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탱크 옥션 한 달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작 스타트는 뭡니까? 바로 물건 검색이죠. 근데 유료 사이트는 전국 기준 1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저처럼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는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굳이 1년씩 끊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왜 유료나 무료 사설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 이유는 나라에서 하는 법원 사이트는 보기도 안 좋고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료인 만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빠른 업데이트로 낙찰이 되는 순간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저는 입찰할 때 웬만하면 맨 앞줄에 앉습니다. 앞줄에 앉으면 내가 입찰한 물건에 얼마나 사람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맨 앞에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앞줄에서 둘러보시면 낙찰가랑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을 열심히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낙찰이 되는 순간 낙찰가, 최고가 매수인의 이름을 적어서 사이트로 보냅니다. 그럼 사이트에 바로 실시간 반영이 되는 거죠. 문자 서비스 등록을 해놓으면 관심 물건이 낙찰됐을 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알림도 해줍니다.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이 최근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이름을 잘못 올릴 때도 있어요. 제 이름이 강민수인데 한 번은 강만수로 올라간 적도 있고 저희 회사 이름이 에이프릴인데 애프릴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얘기하면 바로 수정해 줍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전달하는 내용이라 틀리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유료 경매 사이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는 지지옥션, 옥션1, 탱크 옥션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전국 1년 기준 지지옥션은 114만 7천원, 옥션1 92만 6천원, 탱크 옥션 50만원으로 지지옥션이 제일 비쌉니다. 저는 3개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인터페이스가 가장 눈에 익어서 그런지 옥션1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 경매 사이트는 두인 경매, 윈스 옥션, 경매 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매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무료 경매 사이트로 물건을 검색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초보 시절에는 두인 경매를 이용했었어요. 우선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법원 경매 사이트는 진짜 별로예요. 뒤로 가기만 눌러도 사이트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IT 개발자였는데요.
건설회사 시스템, 병원 임상병리 시스템 등등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걸 보면 세금은 다 어디로 쓰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 만들어 놓고 오래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무료 사이트 두인 경매와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원 사이트보다 물건에 대한 정보가 보기 좋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사냥터가 전국구인 사람은 물건 종류로 소트를 해서 아파트, 근린상가, 오피스텔, 공장 검색을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나눠서 서울, 경기, 인천, 그 외의 지방지역 검색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역을 정하셔서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처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임장하기도 편하고 지금 당장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물건 종류도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입찰한 게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의 아파트였는데요. 몇 달 전 같은 아파트가 최저가에 조금 더 쓴 가격에 낙찰이 된 걸 보고 무조건 낙찰받는 생각으로 2억 5천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총 29명이 들어왔고 2억 8,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3천만원 차이로 폐차를 했고 그 당시 실거래가 3억, 2억 9,3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8,100이면 뭐 남는 것도 없다며 저렇게 받아갈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하냐고 생각했었습니다. 1,000만원 더 주고 부동산 가서 내부 보고 동 좋고 층 좋은 물건 골라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보니까 1억, 2억씩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었구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매 시장을 한동안 떠났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천만원 차이로 폐차한 이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지금은 3억 정도가 빠졌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2배로 튀긴 거예요. 3천만원만 더 썼으면 그 주인공이 제가 되는 거죠.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이상의 자본소득을 가져다 줄 아파트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절대 팔면 안 되는 아파트죠. 2억 8천에 낙찰을 받았죠. 전세 최고가가 4억 3천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3억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일단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전세 맞추면 금리가 올라도 리스크가 없는 거죠.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도 찾아보면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반값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 타경 53803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 꿈동산 신한 아파트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추가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면 정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입찰을 결심하셨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유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 좋아요. 돈을 내지 않고 유료 사이트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경매로 들어가십니다. 한 달에 열람을 3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보시면 한 달에 3번 볼 수 있는 경매 정보는 옥션원 유료 사이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9건을 열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꿈동산 신한 아파트는 최고가 8억 5천만원 대비 2억 3천만원이 빠진 6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를 보시면 8억 4,100만원입니다.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4억 1,20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1704세대 총 21개 동 1994년식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매 최저가 매물은 3층 6억입니다. 32평 3룸 아파트예요. 최근에는 6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아래 하남 교산 신도시가 생기고요. 여기가 미사 신도시, 여기가 교산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꿈동산 신한 아파트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고요. 하남 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중품하고요. 하남 초등학교, 하남 경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뒤쪽으로는 검단산인데 검단산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산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409동, 411동은 검단산 뷰인데 해당 물건은 410동의 4층으로 뷰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5호선 검단산역 역세권 아파트이고 스타필드 하남이 가까이 있어서 살기 좋습니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실거주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고 최근 전세가 3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나와있는 매물도 최저가 3억 3천입니다. 낙찰가 마이너스 전세가 정도 실투금으로 전세에 맞춰놓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기대해도 괜찮겠죠. 가끔 법원에서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7억을 쓴다는 게 70억을 쓴 경우, 8억을 쓴다는 게 80억, 4억을 쓴다는 게 40억 이렇게 입찰가를 실수해서 한 해에 몰수되는 보증금이 1,000억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입찰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입찰표 작성을 굳이 사이트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입찰표 다운받아서 입찰하기 전날 작성해서 가시면 0을 하나 더 쓴다거나 그런 어이없는 실수 없이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권리 분석이 어렵거나 뭔가 인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 불안하시는 분들은 에이프릴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오셔서 사건 번호하고 상세 정보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 입찰하려고 하는데 덜컹 잘못 받아서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부동산 커뮤니티에 도움 요청글을 올리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선배님들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몰라 짜증 섞인 느낌의 댓글을 보면서 자극받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매책 몇 권만 보시면 간단한 권리 분석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경매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자본가를 만드는 교육보다는 근로자를 만드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원하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자기 사업을 해보려고 하죠. 50, 60이 되어서야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정해둔 시간에 정해진 보수를 기준 삼아 어디로 이직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행위를 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만큼 안전한 투자처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단 상승장 꼭대기에서 상투를 잡았다 한들 그게 실거주집이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경매는 하락하는 시기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팔리는 가격, 전세가보다 싸게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바로 수익을 내든 비과세 기간을 채워서 더 큰 수익을 내든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시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되고 얼마에 팔리는지 꼭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투자 사례를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 합니다. 낙찰받고 갔는데 이사비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사비는 보통 물건 크기에 비례하죠. 48평입니다. 잔금부터 납부하고 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집 상태 좀 보여달라고 하자 이사비 500을 주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상대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후 인도 명령 신청을 했어요. 경락잔금 대출이자 100만원, 관리비는 미납관리비 170만원에 공실인 상태에서 공용관리비가 20만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120만원씩 나가는 거죠. 점유자가 원하는 이사비는 500만원입니다. 이사비를 주고 어렵게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한 집은 비가 오면 누수가 있어서 바닥이 다 썩었고 유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고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명도, 협상 의지가 없는 점유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명도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십 번 명도를 하면서 현장 경험으로 배운 명도의 기술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명도가 두려워서 경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명도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도가 뭡니까? 우리가 월세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집주인한테 쫓겨나는 것을 명도 당한다라고 말을 하죠. 소유주가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고 내 집 돌려줘. 이게 명도입니다. 부동산 가서 집을 사면 명도를 할 필요가 없죠. 부동산 경매는 명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의 명도 대상은 소유주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말고도 제3의 인물이 있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소유주와 소유주가 아닌 사람으로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배당받는 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로 나뉩니다. 배당받는 케이스는 낙찰자에게 명도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명도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라 꼭 낙찰자의 명도 합의서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죠. 더 이상 명도 확인서가 칼자루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나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소유주인 경우 호락호락하지 않죠.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명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도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명도의 난이도는 배당을 받고 못 받고 점유자가 소유주냐 임차인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명도 대상이 어떤 인간이냐가 명도의 난이도를 결정하죠. 그래서 하루빨리 먼저 이 인간을 만나셔야 합니다. 낙찰을 받자마자 물건지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부재 중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람은 산다고 해요. 연락처를 포스트잇으로 남기고 왔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내부도 확인을 못했고 내용 증명도 등기로 보낸 것은 반송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등기, 일반 우편 이렇게 두 통 보내요.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은 우체통에 그대로 있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나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소유주의 남편분이시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날 집 내부를 안 보여주신다 그래서 약속이 깨졌어요. 밖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물건지에서 만나서 최대한 집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소유주와 연락을 하고 싶다고 소유주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었으나 받지를 않아서 카톡으로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겨서 겨우 답장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비를 먼저 불러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사비를 못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점유자를 만나서 처음에 이사비를 얼마 주겠다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사비를 안 주고 끝낸 명도도 있어요. 이사비를 안 주고 그만큼 세이브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점유자는 이사비를 안 준다는 소리에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강제집행해서 몇백만원 들여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명도 대상인 점유자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웃으면서 순조롭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과 거칠고 뾰족하게 나를 세워 대화하기 참 어려운 사람 두 종류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아주 힘껏 뽐내는 형태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잔금부터 납부하고 오라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명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득보다 실이 많으실 거라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일단 이사비고 뭐고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는 저한테 월세를 주셔야 한다고 상황을 인지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신뢰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결론을 얘기해야 내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이사비 500을 주면 보여준다는 거죠. 밀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내부를 봐야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릴 수 있다.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내부를 보여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셨다. 이제부터는 대출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손해, 사장님도 전부 다 저한테 얻어갈 것이 줄어들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서로한테 손해입니다. 어서 신뢰를 보여주고 결판을 내십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동네 부동산, 지인, 어디선가 모아들은 경매 지식으로 시간 끌기 작전과 엄청난 이사비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더군요. 한 번 더 통화를 해보고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죠. 문 따고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한테 생각대로 많이 뜯어가지는 못할 것이야. 계속 저 상태로 흥분해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비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항상 서두르는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2주가 또 지났습니다. 대출을 3억을 넘게 받아서 대출이자가 월 100만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48평이라 공용관리비만 20만원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한 달에 120만원씩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4만원씩 비용이 나가는 거였죠. 이렇게 나가는 비용으로 빨리 이사비를 주고 처리하는 게 둘 다 이득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자세를 좀 낮춰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전 11시로 약속을 잡고 물건지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발하기 전에는 항상 전화통화를 하고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약속 시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립니다. 역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십니다.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에요. 이래서 밖에서 만나면 안 되고 물건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점유자는 이미 이사를 해서 다른 데에서 거주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짐이 없으니까 이사비를 요구하기가 뭐해서 신뢰를 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유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침 카페에서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손님에게 주문을 받듯 뭐 드실지 여쭤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거 한 잔 드시죠. 추운 날씨, 요즘 부동산 얘기, 이런저런 얘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건설회사를 하신다고 나름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메이저 기업이랑 소송 중이라고 법에 대해서 잘 안다며 소송 과정
과정, 여러 경험들을 얘기하십니다. 경험이란 그렇듯이 집에 환자가 있으면 웬만한 의사 정도의 지식이 생기고 소송을 한번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법에 대해서 알게 되죠. 경매도 낙찰받는 순간 경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흘려서 읽던 책들도 다시 꺼내서 정독을 하게 되죠. 제 얘기도 조금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화로는 으르렁대는 사람도 만나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뾰족한 가시를 거두게 되는 법이죠. 지금 현재 공가이기 때문에 짐이 한가득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깔끔하게 한 상태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점유자는 내부를 안 보여주고 이사비를 원하고 있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슬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비보다 반대로 저한테 월세를 주셔야 한다고 해서 조금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절한 선에서 먼저 이사비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다 똑같아요. 팔 때는 팔고 싶은 금액보다 조금 비싸게 내놓고 내고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살 때는 원하는 금액보다 과하게 더 깎아달라고 얘기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딜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은 게 다 사람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낙찰자가 이사비를 얼마 준다고 얘기하면 점유자는 더 요구를 하게 되죠. 300 준다고 해보십시오. 500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이사비보다 더 적게 얘기를 해야 원하는 이사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납 관리비가 170만원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100만원, 관리비는 공실인 상태에서 20만원, 점유자가 원하는 이사비는 500만원. 하지만 이미 이사는 했고 이사를 위한 비용보다는 명목상 받아가는 이사비이기 때문에 미납 관리비 정산을 해주고 일주일 안에 이사를 해주면 이사비 300만원 드리기로 그렇게 잘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짐을 정리한다고 하셨고 집 내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40 부동산 경매하면 사람들은 강제 집행을 떠올립니다. 강제로 끌어내고 뭐 그렇게 힘들게 굳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부동산 경매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죠. 딱 한 번만 낙찰을 받아보면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죠. 첫 투자, 첫 낙찰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도는 어렵지도 힘들지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명도는 그냥 과정일 뿐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부동산을 얼마나 싸게 사서 앞으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명도를 잘하는 방법은 여유로움을 갖고 임하는 것,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 노하우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제 집행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의외로 빨리 해결됩니다. 낙찰받고 점유자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문자로 명도를 완료한 적도 있고요. 이사비 한 푼 주지 않고 해결한 적도 많습니다. 이사비를 무조건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사비를 안 주고 명도를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공실이라 낙찰과 동시에 명도가 끝난 적도 있어요. 명도할 대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면 법원에서 배당받거나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날리고 쫓겨납니다. 점유자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게 되죠. 이사비를 300 생각하면 일단 500 불러. 전화 오면 받지마. 잔금 납부하기 전에는 그냥 꺼지라고 해. 여기서 갑과 을이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제 집행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버텨. 낙찰자가 마음이 급해지면 네가 이긴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지인, 주변 부동산 사장님이 뒤에서 코칭을 해줘서 인도 명령 후 전입을 넣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점유자도 있었습니다. 명도 중에 새로운 전입이 들어오면 또다시 인도 명령부터 초기화가 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새롭게 전입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면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집을 부셔놓는 사람도 있었고 강제 집행까지 가서 명도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빠르게 간파하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내용 증명으로 강제 집행해서 짐을 드러내겠다고 협박성 짙은 글로 압박을 가하고 느긋함을 무기로 점유자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될 때는 살짝 뒤로 물러서서 장기 훈수두듯 넓은 시야로 쳐다보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도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급하게 이사비도 많이 주고 빨리빨리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매일매일 대출이자 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해지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속내가 얼굴에 표현되고 그 마음을 점유자한테 읽히는 순간 점유자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고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해서 어이없다고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실갱이를 하다가는 결국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사비, 대출이자 관리비로 처음에 점유자가 요구했던 이사비 이상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를 안 주고 명도를 완료하더라도 점유자가 집을 부셔놓고 나가서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비용이라면 주고 하루라도 빨리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명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유로움과 이성적인 판단,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명도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의 영역입니다. 상어는 헤엄을 멈추면 죽습니다.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는 다르게 헤엄을 계속해야만 산소가 폐로 흘러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죽기 전까지 헤엄을 멈출 수 없어요. 작은 물고기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헤엄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멈춰서 편하게 쉬면서 어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상어에게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월급쟁이의 미래, 퇴직자의 삶, 그리고 자영업자의 불확실한 도전. 그럴 바엔 나는 힘들더라도 매일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상어로 살아갈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부동산 투자는 삶을 고달프게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어로 살아가면 헤엄을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로 호령하며 두려움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엄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는 무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찰받고 보내는 내용 증명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사용하세요. 만약 내용 증명 작성하는 게 어렵거나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과의 명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법률사무소, 세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